정년 퇴직하고 식당 하나 차리면 평생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 하나로 아들의 인생까지 무너졌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이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든 기록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노후를 지키는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제 나이 62입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공기업 본사에서 총무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몸담았고 정년까지 채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 가을 회사로부터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년을 2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조건은 퇴직금 외에 3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얹어주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퇴직금 2억 3천만 원에 위로금 7천만 원, 그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적금과 펀드, 아내 명의 보험까지 해약해 정리한 금액을 합치니 총 3억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은퇴 후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초기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책도 보고 아내와 함께 시장도 다녔죠. 하지만 2달쯤 지나자 불안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무얼 하며 사나 싶어 유튜브도 보고 책도 읽었지만 아무리 봐도 저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식당 해보는 건 어때요? 당신 음식 잘하잖아. 사실 그 말은 제가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라면 기회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설명회를 다니며 자료를 모았고 직접 여러 매장을 방문해 손님이 많은 곳, 없는 곳, 음식의 퀄리티 등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결국 고른 건 족발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였습니다. 홀도 작고 포장과 배달이 주 수익 구조라 운영이 쉬워 보였습니다. 가맹비,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주방기기까지 운영자금까지 포함해 총 1억 7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가게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냈고 다행히 오픈 초반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족발 맛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는지 주말엔 줄도 섰고 배달 앱 리뷰도 빠르게 쌓였습니다. 매출도 한 달에 3천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고 수익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제 아들이 퇴근 후 가끔 가게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직장 생활이 고되다며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술 한 잔을 곁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회사 그만두고 같이 하면 안 될까? 순간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런 말 쉽게 하지 마. 회사 다녀. 아버지 가게도 지금이야 잘 되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요즘처럼 배달이 잘 되는 시대엔 배달이 곧 미래야. 우리가 2호점까지 기우면 너한테도 득이지. 그렇게 아들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가족 창업에 나섰습니다. 아들은 젊은 감각으로 SNS 마케팅도 하고 메뉴판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부자지간에 같이 일하며 지냈습니다. 그게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 몰래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2호점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국내에 들어왔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스처럼 금방 지나가겠지.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판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1월 20일 2020년 첫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만 해도 저는 설마 했습니다. 중국에선 그렇다지만 우리야 괜찮겠지. 그래도 이런 식당 하나쯤이면 오히려 위기 때 잘 될 수도 있지 않겠어? 하지만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해 2월 말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 이후 식당 손님은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서너 개가 비기 시작했고 저녁엔 아예 불을 켜기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3월 초부터는 단체 예약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취소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단체 회식이나 가족 모임이 줄을 이었는데 이젠 전화 벨조차 울리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재료비가 계속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바닥을 쳤습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이던 가게는 900만 원, 600만 원, 급기야 35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배달앱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임대료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건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 돈으로 3개월을 버텼고 생존만이 목표가 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생각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고 가게는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저는 결국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 정책자금으로 3천만 원, 신용보증재단에서 2천만 원, 그리고 기존의 은행 퇴직금 담보대출 1억 원까지 더하면 어느덧 제 이름으로 된 빚은 1억 5천을 넘어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쯤에서 가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2020년 8월 무렵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걸 느꼈던 거겠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너도 직장 관뒀고 친척들한테도 다 말해놨는데 지금 정리하면 그동안 뭐가 되겠냐? 사실은 그랬습니다. 친형에게 2천만 원, 초남에게 1,000만 원. 6개월만 쓰고 꼭 갚을게 하면서 꽂던 돈도 아직 한 푼도 못 갚았고 그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들. 그 아이는 중견기업에서 5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아버지의 부탁 한마디에 그만두고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일하면 좋죠 뭐 라며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갔고 밤 11시까지 가게에 불을 켜놓고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테이블을 닦고 또 닦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다시 쓰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 1년, 2021년 초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게 월세 280만 원이 3개월 밀리자 건물주가 내용 증명을 보내왔고 직원 월급도 지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은행 대출 상환 유예 기간도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도 못 내시면 계약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인생도 같이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 간판 불을 껐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주방불만 껐습니다. 그게 식당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손님이 한 명도 없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식당에 혼자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주방 뒷문에 기대어 앉은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가자. 내 말에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 내가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 밥은 차려졌지만 본인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러다 우리 다 망해.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더니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아들을 끌어들였어?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게 했냐고. 처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렇게 울며 저를 원망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119를 부를 힘조차 없었고 그대로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공황장애. 의사는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약을 드셔야 해요. 하지만 병원비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적금인데 깨야겠어. 당신부터 살고 봐야잖아. 그 통장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등록금, 자취보증금, 장학금 마련을 위해 아내가 10년 넘게 부었던 돈, 그걸 이제 내가 쓰겠다고? 무너졌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건 파산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파산이었습니다. 퇴업 신고서를 제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정리하자. 그 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빼고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하자는 말. 그건 단순히 주거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 실패를 전제로 다음 삶을 다시 짜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겠어? 이제 괜찮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잖아. 당신도 다시 벌어야 하고 아들도 다시 나가야 해.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도 못했는데 아들을 끌어들여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든 제가 이제는 아내마저 이 고생길에 나서게 한 겁니다. 집은 경기도 외곽 소형 빌라로 옮겨졌고 큰아들은 이력서를 다시 써서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알바를 시작했고 아내는 재택으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라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건 모두가 내 실패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해요. 우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까요. 그 이후 현실은 더 가혹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수준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야간 대리운전, 택배 분류, 건설 현장 보조, 청소 용익뿐이었습니다. 하루 3-4시간 잠을 자고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비 오는 밤 강남에서 인천으로 가던 도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차량에 받치고 말았습니다. 큰 부상은 없었지만 차량은 폐차 수준. 그 차량은 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수입은 영원이 되었고 월말 카드 결제는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이렇게 끝내는 것도 방법일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손에 커피 들고 알바 가는 딸아이, 다시 취업 공고를 붙들고 있는 아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묵묵히 감내하며 여전히 반찬을 챙겨주는 아내였습니다.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다시 전처럼 되진 못하더라도 지금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햇볕이 쨍한 오후,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저 앞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웃고 떠들고 한쪽에선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제 도시락을 꺼내 천천히 한 입씩 베어 물고 있습니다. 지금 제 하루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에 끝납니다. 이른 아침엔 우유 배달, 오전에는 택배 분류, 오후에는 경비 아르바이트, 그리고 저녁엔 청소 용역.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삶이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감사한 일상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가끔은 저녁 반찬이 없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빚은 아직 남았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자만 갚고 있고 친척들에게 빌린 돈은 한 달에 30만 원씩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도 받고 있고 모든 걸 정리하는데 최소 7년은 걸릴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 끝날까를 고민하기보다 오늘을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한때는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가장으로서 실패했구나. 아이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상은 생각보다 우리를 금세 잊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를 잡았고 딸은 원하는 학교로 진학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가 퇴근하면 손수 만든 된장국에 밥을 퍼줍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살아있고 이 사람들 덕분에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생각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왜 내 손에 쥔 게 없어지는 게 그렇게 두려웠을까?
왜 실패를 인정하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쪽을 택했을까?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무너졌다는 걸 모른 채 계속 나락으로 걷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만두는 게 지는 게 아니라는 것,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뭔가를 잃고 있다고 느낀다면, 혹은 실패했다고 자책하고 있다면 꼭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는 작은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